미국 이 나라의 돈을 버는 것을 좋게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IRA라든지 반도체법이라 이런 게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불공정하게 만들 놈이 바로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주말에 정말 날씨가 너무 따뜻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비가 뚝뚝 내리면서 다시 이제 겨울 날씨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따뜻한 날씨도 좋고 추운 날씨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겨울에는 좀 추워야 제맛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주말에 이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보고서가 나왔는데 경제주평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 관점에서 내년 한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이 부분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 오늘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클래스가 다른 내용, 구독은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더 커진다 이렇게 현대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 내년 경기를 보면 중국 정부가 올 하반기 금리 인하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8월 9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지표를 기록했지만 다시 경제 회복 동력이 약해지는 징후가 나온다. 특히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CPI는 지난달보다 0.5% 하락했고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코로나19 한창이던 2011년 이후에 최저치.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기 3%.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경제와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는 중국 경제인데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항상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인플보다 더 위험한 게 디플레이션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양대 산맥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 경기가 내년에 안 좋아진다? 한국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영이 지금도 힘든 내년 또 힘들면 진짜 저도 이런 얘기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투자할 때 차근 피해야 되니까 그죠? 자, 중국도 이런데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 미국 시티그룹의 제임 프레이저 최고 경영자는 최근 급격한 경기 하방이 임박해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러한 경기 서비스 부분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부채, 둔화하는 글로벌 성장, 유럽과 중동의 무력 충돌 등에 따라올 수 있다. 특히나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이 증가하는 부채죠. 이 부채가 지금 계속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용 등급이 지금 3, 4 모두 한 단계씩 레벨 다운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에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면서 야, 다시 좋아지지 않겠냐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 또한 디플로 가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부분. 다행히 주말에 보였던 11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 또한 내년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보고서를 보면 저성장 기조 탈출이나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세계 경쟁력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기영님 말대로 가뜩이나 힘든데 자, 세계 경기도 침체하는데 우리나라 침체 속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전후해서 세계 경제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연평균 4.8%였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3.5%, 이번에 코로나 경제 위기에는 3.1%로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점 떨어지죠. 4.8, 3.5, 3.1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보면 연평균 4.5, 앞서 글로벌 경기는 4.8이었습니다. 거기보다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는 2.9,
자, 3.3인가 5였죠? 코로나 경제 연평균 2.2표를 기록했다. 지금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참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떨어진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 떨어지는 폭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3년에서 2008년은 0.3%였죠. 그죠? 계획비. 그 다음에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0.5 그리고 2022년에서 2028년까지는 1%.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또 이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00년 이전 같은 경우는 자, 한국이 경제 성장률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졌죠. 그죠? 그러면서 반등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올라갔었어요. 이게 리만 사태 금융위기죠. 위 세계 경제 평균 올라갔는데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조차도 안 돼.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이제는 반등을 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할 거 지금 이렇게 20년간 데이터를 보면 쉽지 않고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경기가 곧 저점을 형성한 후 느린 경기 회복 국면을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L자형의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 들어올 수 있다. 올해 4분기 한국 경제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 말을 애눌러서 하고는 있지만 자, U자형보다는 뭡니까 여러분들? L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계 경제가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지금 갭이 더 발생되잖아요. 근데 이걸 탈출구가 어떻게 보면 내수 부진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돈을 투입해야 돼.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도 미국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택배 물량이 급등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연말에 이 소비 시즌에 보면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U자형 시나리오는 수출이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개선은 되는 속도는 되고 있지만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정도. 그다음 내수 경기 활성화는 지금 또 여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안 되고 있죠. 반면에 L자형 시나리오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가 경제 안전핀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중에도 확실한 경기 저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본다면 L자형 침체 장기화 경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확률이 지금 훨씬 더 높다. 차마 그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리포트 들어보고 이 경제연구소도 보면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그죠? 그 말을 자신 있게 뱉는 쪽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같으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주식 관련 보고서에 매도 보고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결을 한다든지 이 나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매도의 신호거든요. 지금 이 현대경제연구소를 보면 내년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 경기를 향방을 내년에 결정할 리스크 요인은 보시면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와 탄력 회복이 미약하다. 이게 저는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미중 경제 동시 불안 가능성, 특히 미국보다 중국이 지금 불안이 더 높죠, 그죠?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경기 불확실성 이 부분 또 지금 금리 인하가 내년 6월 달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나온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 고용이 괜찮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고용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고용이 안 무너져요 지금. 여기에 해외 전쟁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향후 경기 회복 국면이 전개되더라도 회복력이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딱 답을 내놨습니다.
기밀한테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정부 쪽에서도 나쁜 보고서를 좀 내지 마라 이런 쪽 압박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현대경제연구소 나쁘게 내년을 좀 비관적으로 했는데 자, 여기에 불을 붙일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 트럼프 당선인데요. 자,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미국 전형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차기 지도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지했다고 보도하면서 자, 지금 격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2% 정도 더 높게 나왔고 특히나 3개월 전하고 비교해버리면 바이든은 1% 정도 내려갔는데 불구하고 트럼프는 2% 정도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1기 때 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이번에 지금 2기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서 4건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젠다 47인데 역시나 핵심은 뭐다?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기영님이 그래도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대비를 하지 결국 정보를 아는 놈만 대비를 한다는 건가? 혹시 아는 놈만 대비를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소라든지 리포터 이런 것 이렇게 얘기 나온다. 아 그러면 안 좋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에 비해 자국 중심주의가 강도가 세지고 방법도 더 구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 자 이때 1기 때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공격하면 중국이 또 공격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또 재공격하면 중국이 또 재공격하면서 그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주식, 암호화폐. 이 투자 상품 시장은 뭡니까? 전부 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상당히 힘든 시즌을 보냈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2010년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 품목에서 무관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국 우선주의가 핵심인 트럼프가 자, 바이든처럼 봐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 때리면서 유럽, 아시아, 한국 다 저는 이 트럼프가 하면 관세를 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만큼 힘들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중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효율 우선을 하겠다. 자동차 연비 규제 및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자 그러면서 현재 신차의 5.8% 수준인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2년까지 67%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 올리는 거 좋지요 그죠?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미국 이외의 나라의 돈을 버는 것을 좋게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IRA라든지 반도체법이라 이런 게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불공정하게 만들 놈이 바로 이 트럼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왜 트럼프 다시 오면 네, 다시 지금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이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파리 협정을 재탈퇴하겠다. 그러면서 높은 원자력과 전통적 석유, 천연가 생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조금 바이든은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아마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 한미일 공조를 일관되게 주장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벌써 러시아하고 이란을 밑보였잖아요. 이 석유 수급에도 문제가 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정말 좀 걱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반침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이든 정부도 중국 견제한다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엄청 막혔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이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다음 얘기 나오는 게 패키징 쪽에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가 더 강력하고 중국은 원자재 쪽이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흑연, 암연, 요소수 등등 전기차하고 이 반도체 핵심인 히토류까지 미중 무역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경제에는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이 핵심인 요번에 책을 봐 그나마 다행이다. 자, 지분율 25%가 넘지 않는 배터리 합작사를 통해서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놈은 25%도 없애. 그냥 이 미국이 아닌 중국과 합작한 회사 무조건 안 돼. 노라고 외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K 배터리는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승률 80%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특히나 우리나라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음식료 관련된 외식 물가 이런 쪽은 물가 쪽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나마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존 외교 문법을 깨는 이 트럼프 리스크가 한반도 지형의 건강까지 뒤흔들 변수. 1기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도 더 안 좋게 갈 수도 있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외교적 측면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그러면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년의 경기 침체에 따른 가장 최대 변수, 최악의 리스크는 트럼프 당선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조짐이 나온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자세로 갈 수밖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정관님이 방위미 부담금 또 인상 파기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겠죠. 기영님이 푸틴이 좀 없어지면 빨리 좋아질 텐데, 네, 지금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된다 푸틴은 무조건 제가 볼 때 다시 재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트럼프 씨가 또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참 걱정이 많이가 됩니다. 직원님이 국내시 또 반토막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